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 폭력 의혹이 제기된 김승희 대통령 비서실 의전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비서관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습니다. 경찰이 배우 이선균 씨와 연예인 지망생 등 8명의 마약 투약 혐의를 포착하고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선균 씨 소속사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 중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고전번역연구원의 기강회의가 심각합니다. 횡령과 하극상, 성희롱 등으로 최근 3년간 중징계만 7건에 달했는데 번역원에 대한 교육부의 종합감사는 최근 10년간 2번뿐이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한때 5%를 넘어서며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긴축 장기화 우려에 코스피는 7개월 만에 2,400선을 내줬습니다. 가자 지구에 구호 물품을 전달하기 위한 이집트 국경의 라파 검문소 개방이 내일 가능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재개를 두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곧 가자 지구를 안에서 보급할 것이라며 지상전을 거듭 시사했습니다. 계속할 준비가 됐나? 가자 지구 안에서 보자. 이스라엘 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병사들에게 한 말입니다. 가자지구에 대한 지상군 투입을 시사하는 거죠. 하지만 가자지구 내 병원 참사는 이스라엘이 한 일이 아니라는 미국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국제사회의 시선이 차가운 만큼 병원 참사 이전보다는 기세가 좀 사그러들었습니다. 하마스가 많은 가자지구 북부에서는 지상군 작전을 벌이고 남부에서는 표적만 족집게식으로 제거하는 외과 수술적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 그래서 나옵니다. 첫 소식 서영수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받은 건물들이 먼지를 뿜으며 무너집니다. 폭격을 맞은 교회 내부는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전역에 미사일 수백 발을 쏘며 공습 수위를 높였습니다. 하마스는 피라민이 지내던 교회와 난민촌까지 공격을 받아 수십 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اجوا من تحت القصف ومن بين الدمار وشردوا للمكان هذا قالوا ان احنا هان امنين ولحقهم الدمار. 이스라엘 총리와 국방부 장관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상군 투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אתם מוכנים להמשך? כן! אנחנו הולכים לנצח בכל העוצמה. אתם מוכנים? כן! תודה רבה חבר'ה, סומכים עליכם בהצלחה ואנחנו עוד ניפגש ומי שרואה עכשיו את עזה מרחוק יראה אותה מבפנים. אני מבטיח לכם. בהצלחה. 지상군 수만 명이 가자 지구를 포위하고 있는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해 조만간 작전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민간인 피해 방지를 주문한 상황에서 지상군 규모가 기존 계획보다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 이스라엘 전문가는 하마스 본부가 있는 가자 지구 북부에서만 지상전을 벌이고 남부에서는 미사일로 표적만 제거하는 전술을 택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대로 이집트에서 가자 지구로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가 오늘 개방되나 했는데 하루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구호품 전달이 문제없이 진행돼야 그 다음 수순도 가능해지기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당장 구호품이 없어서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한계 상황입니다. 장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집트와 가자 지구를 잇는 라파 국경에선 검문소 개방 준비가 한창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집트, 이스라엘과 구호품 트럭 최대 20대를 가자 지구로 보내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겁니다. 앞서 현지 언론은 오늘 검문소가 열릴 것으로 봤지만 도로 보수가 지연되면서 유엔은 내일쯤 첫 구호품이 전달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은 구호품 전달 과정에 하마스의 방해를 우려합니다. The people with guns inside Gaza are Hamas, and so Hamas may try to divert this assistance and keep it from getting to the civilians who it is intended for. 이스라엘 측에선 하마스가 구호품 이송을 가장해 무기를 반입할 가능성까지 나와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생존을 위협받는 주민들은 애가 탑니다. عندك اللهم صل على النبي العدس مش موجود الفاصوليا شحيحه الطحين زي ما قلنا لكم معدوم ما فيش نهائي طحين لا طحين قمح ولا طحين ابيض ولا طحين شعير.
전기가 끊긴 병원에선 휴대전화기 불빛에 의지해 수술을 해야 할 지경인데 역시 하마스가 빼돌릴 위험에 연료는 구호품 목록에서 빠졌습니다. Since the last early morning, we received 80 severely wounded patients. Between the wounded patients, we left 2 of them to face death because we don't have ventilator for them. 주민 200만여 명을 지원하려면 최소 트럭 100대 분량의 구호품이 필요하다고 밝힌 유엔은 연료 반입도 허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이스라엘 방향으로 향하던 예멘 반군의 미사일을 격추시켰다.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중동에 파견된 미 해군이 요격을 했다면서요. 예멘 반군은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조직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쟁 중인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지원을 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입니다. 홍해 북부에서 작전 중이던 미 해군 구축함 카니오. 예멘 후티 반군이 발사한 미사일이 이스라엘로 향하자 이를 잠재적 위협으로 판단해 격추했습니다. To that end, the crew of the guided missile destroyer USS Carney, operating in the northern Red Sea earlier today, shot down 3 land attack cruise missiles and several drones that were launched by Houthi forces in Yemen. 이어 미사일 등의 목표물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내부의 타깃을 향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예멘 반군은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어 미국은 무력 도발 자제를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돌아온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대국민 연설에서 지금이 역사적 변곡점에 있다며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의 승리가 미국 안보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회에 전례 없는 예산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m going to send to Congress an urgent budget request to fund America's national security needs, to support our critical partners including Israel and Ukraine. 의회에 제출할 예산에는 이스라엘 지원 140억 달러, 우크라이나 지원 600억 달러, 인도적 지원 100억 달러 등 모두 1,050억 달러, 우리 돈 142조 원이 넘어설 전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를 언급하며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드론과 무기 구입을 위해 북한과 이란에 기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중동 불안이 커지면서 미국인이 공격 표적이 될 수 있어 미 국무부는 전 세계 자국민에게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의 초등학교 3학년 딸이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주장이 국정감사 도중에 나왔습니다. 1살 어린 후배의 머리 등을 때려서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건데 엄마, 그러니까 의전 비서관의 아내는 이것을 사랑의 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또 김 비서관 가족이 대통령 측근임을 은근히 내세웠다며 권력형 학폭 무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국회 교육위 국감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초등학생 자녀가 가해자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3학년 여학생이 2학년 후배 여학생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리코더, 주먹 등으로 머리와 얼굴, 눈, 팔 등을 때려 전치 9주 상해를 입힌. 사건 발생 직후 김 비서관의 아내가 SNS 프로필 사진을 남편과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으로 바꾼 것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또 김 비서관 아내는 딸의 행동을 일종의 사랑의 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폭 심의 결과는 16점부터 강제 전학인데 가해 학생은 15점을 받아 강제 전학을 면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미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학년이 다른데 전학 대신 학급 교체 처분을 받아 징계의 실효성이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가해 학생의 입장을 배려한 조치에 배우의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이자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이 아닌지. 해당 초등학교는 7월에 사건이 발생하고 9월에 심의가 열렸다며 바로 교육청에 보고했고 사건 이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만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루도 출석한 적이 없어요. 그 이후에 계속 비인정 결석이 넘으면 다른 거를 원하셨어요. 학교 안 오시는 다른 방법으로.
민주당은 학교폭력 심의와 처분 과정에서 외압이나 특혜는 없었는지 대통령실이 국민에게 숨김없이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이 의혹이 제기되고 몇 시간 만에, 그러니까 조금 전 김의 전 비서관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이 공직기강 조사에 착수하고 내일 출국하는 사우디 카타르 순방단에서도 빼버리자 결단을 내린 겁니다. 원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이 결국 사퇴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녀 학폭 논란이 불거진 지 불과 7시간 만입니다. 의전 비서관은 부모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표를 제출했고 즉각 수리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앞서 오후 2시쯤 김 비서관에 대한 공직기강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내일 출국 예정인 사우디 카타르 순방단에서도 제외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이때까지만 해도 거취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지만 논란이 커지자 결국 결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일반직 공무원은 감찰 기간 중 사표 제출 시 면직이 불가능하지만 김 비서관은 별정직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규정이 다르게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례적으로 빠르게 대응에 나선 건 대통령실 참모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더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비서관은 지난 2009년 김건희 여사와 함께 고려대 언론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함께 수료한 인연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어제도 대통령실이 아주 신속하게 논란을 차단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율 전공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의대에 갈 수 있게 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발언이었는데 대통령이 직접 이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질타까지 했다네요. 의사들을 설득해야 할 시점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거죠. 이 장관 결국 바로 사과했습니다. 황정 기자입니다. 이주호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자율 전공으로 대학에 간 신입생에게 의대 전공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통령실이 교육부를 질책했다고 표현할 정도로 파문이 커지자 이주호 장관은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사과했습니다. 교육부 정책으로 추진하지는 않겠습니다. 신중하지 못한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이주호 장관에게 경고를 한 걸로 알려진 가운데 대통령실에서는 여전히 격앙된 반응이 나옵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증원을 여론을 보며 신중하게 진행하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발언이라 당황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확대되는 의대 정원의 숫자 발표도 미룰 정도로 숨고르기를 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는 혼선을, 의사협회 등에는 반대 투쟁 빌미를 주는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장관은 대통령실과 유독 엇박자가 자주 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수능 킬로 문항 배제 이슈 때는 물수능 논란이 불거져 대통령실이 이 장관 발언을 정정했었고 교사들 집회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뜻과는 반대로 강한 징계를 예고한 적도 있습니다. 다만 교사 시위와 의대 정원 문제 등 교육 현안이 많은 만큼 즉각적인 쇄신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MBN 뉴스 황전입니다. 여당은 어제 전구에 걸려있는 일체 정쟁형 현수막을 철거하기로 결정하고 오늘 오전부터 실행에 옮겼습니다. 남 욕할 시간에 일 좀 해라는 민심을 겸허히 받들겠다는 건데 당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언급하는 일도 이제 거의 없을 거라고 했죠. 민주당은 여당처럼 정리할 현수막은 없다면서도 이 대표가 복귀하는 대로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근처 사거리에 걸린 현수막입니다. 대법원장 임명 부결, 이재명 방탄의 마지막 퍼즐이라는 문구가 담겼는데 잠시 뒤 국민의 뜻대로 민생 속으로라고 적힌 현수막으로 교체됩니다. 국민의힘이 전국에 정쟁 소지가 있는 현수막을 모두 철거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또한 당 차원에서 대선 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 등 10여 개 정쟁형 TF도 정리하고 야당과의 충돌을 부추기는 논평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 역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아끼며 민생과 정책 메시지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로 내년 4월 총선에 비상이 걸린 만큼 몸을 최대한 낮추는 모양새입니다.
상대를 보기보다는 국민을 보고 메시지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과도한 정쟁보다는 생산적인 메시지를 많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 역시 오는 23일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면 민생경제 중심의 기조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수막 내용도 국민의힘과 같이 정쟁 요소를 빼고 정부 여당의 정책에 따라 비판 수위 역시 조절하겠다는 것입니다. 보다 더 민생,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중심을 두고 당 운영을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여당과도 민생 경쟁을 해나가겠다. 여야가 이처럼 한 목소리로 민생을 강조한 건 내년 총선을 겨냥해 중도층과 무당층 공략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정치톡톡 오늘은 국회팀 정태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젊음이 벼슬아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네, 대통령직 속 국민통합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김한길 위원장의 발언입니다. 김 위원장 오늘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기 출범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음이라는 게 벼슬도 아니고 노인이라는 게 주홍 글씨가 돼서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김 위원장은 노인들의 경험과 지혜가 우리 사회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노인과 젊은 세대의 공존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거는 좀 더 젊은 분이 하면 더 와닿기는 하는 말인데 말이죠. 여하간 최근 김한길 위원장의 언론 노출 빈도 부쩍 잦아졌습니다. 맞습니다. 시작은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통합이 만찬 자리였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주요 장관들이 대거 참석했는데 윤 대통령은 통합위의 재원들이 많은 통찰을 줬다면서 김 위원장을 치켜 세웠습니다. 네. 김한길 위원장님께서 하도 회의도 많이 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이 위원회 중에서 가장 열심히 일한 위원회가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번 우리 김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박수 한번.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로 여당의 인적 쇄신 필요성이 제기될 때였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장의 역할론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김 위원장은 이걸 부인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김 위원장은 어디 안 간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김 위원장이 계속 언급되는 건 당장 혁신위원장 인선에도 난항을 겪고 있는 여당의 위기가 조기에 진화될 수 있겠느냐 이런 회의론 때문이겠죠. 네.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MBN에 김 위원장의 중도 확장성은 인정하지만 당장 당에서의 역할을 논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의 훌륭한 조언자라고 높게 평가해서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 혁신위원장의 구인난이 참 심각합니다. 그런데 혁신위원장의 조건을 두고도 참 말이 많아요. 맞습니다. 혁신위원장 후보로 거론됐던 하태경 의원은 만약 본인이 혁신위원장이라면 이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준석 개인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준석 세력과는 함께 가야 되고 연합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준석이 바른 말하고 옳은 말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적극 수용해야 된다는 거죠. 끌어안아야 된다. 그러면서 혁신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결정사항을 당이 거절해서는 안 된다며 말 그대로 전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과 합당을 준비 중인 조정은 의원은 혁신위원장이 보수는 곧 기득권이라는 프레임을 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수 정부이지만 진보적 의제들도 보수적으로 재해석해서 적용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장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도 총선 승리 없고 정권 연장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말 내를 목표로 혁신위원장 인선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갈 길이 바쁩니다. 정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에만 두 번째로 법원에 나왔는데 오늘은 지팡이가 없었습니다. 성남FC 사건과 관련해 오늘도 이 대표는 직접 변론을 했습니다. 홍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7일에 이어 3일 만에 다시 법원에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단식 이후 줄곧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 없이 출석했습니다. 이번 주에만 두 번째 재판 출석인데 당무 주장 실감하십니까? 법정에선 양측의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과 유착관계를 형성한 부패 범죄의 전형이라고 규정하면서 성남FC 사건 역시 혈세를 개인 금고처럼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구체적으로 밝혀진 공모 여부가 하나도 없고 시장이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도 유착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면서 성남FC 후원금 역시 구단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직접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재판이 길어지자 다음 기일에 계속하는 것이 어떠냐는 재판장의 질문엔 오늘 다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추가 기소한 백현동 사건도 함께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재판부는 별도 재판을 열어 병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백현동 의혹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까지 시작되면 이 대표는 앞으로 매주 2번 넘게 법원에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윤석열 당시 검사가 커피를 타주고 사건이 유야무야됐다는 거짓 보도와 관련해 이를 보도한 JTBC가 자체 중간 진상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취재기자가 주요 취재원의 발언을 짜깁기에 왜곡한 것이라면서요. 검찰은 여러 허위 보도 배경에 같은 배후 세력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심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9월 신앙림 허위 인터뷰와 10월 남욱 변호사의 인터뷰 번복 간의 연관성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둘 모두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 두둔을 목적으로 김만배 씨와 특정 배후 세력이 결탁한 결과라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남 변호사는 당시 첫 인터뷰에서 천화동인 1호 그분에 대해 누구인지 유동규인지는 당사자만 알 것이라 답했다가 나흘 뒤에는 이 대표와는 전혀 관련 없는 일로 알고 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검찰은 그 사이 김 씨가 우리와 이재명은 한 배를 탔다며 입장 번복을 종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 김 씨는 신 전 위원장과도 만나 이 대표와 대장동 간 연관성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번복 경위, 누구 손을 타고 인터뷰가 변경되었는지 확인됐고 나중에 수사 결과를 말씀드릴 때 그 부분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JTBC는 어제 복모 기자가 취재 내용을 의도적으로 짜깁기에 허위 보고와 발제했다는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의형 씨가 2012년 받았다고 밝힌 풍동개발 계좌 압수수색을 2011년에 대검 중수부 건으로 짜깁기했고 보도 넉 달 전에 윤석열은 만나본 적 없다는 반박을 듣고도 회사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본 기자는 오히려 JTBC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반박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장하성, 김수현 전 실장 등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줄소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어제에 이어 이틀째로 검찰은 당시 청와대 문건 등을 선별해 열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지 약 2주 만에 청와대 기록 확보에 나선 겁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진상은 규명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토부 등이 최소 94차례 이상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또 장하성, 김수현 등 문재인 정부 정책실장 4명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제외됐습니다. 통계 조작에 대한 수사 감사는 전 정권에 대한 표적 감사가 아닙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국가 통계가 권력에 굴종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계속해서 감사원을 한낱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면 감사원은 결국 윤석열 정부 최대 리스크가 될 것입니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고 문재인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줄소환이 예정돼 있어 공방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가해자가 감옥에서 차라리 죽였어야 했다.
피해자의 주소를 줄줄 외우고 있다고 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었죠. 가해자의 보복 협박에 여전히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피해자는 20년 뒤면 죽을 각오로 이 자리에 왔다며 많은 범죄 피해자들을 구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 참고인으로 출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가림막 뒤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을 냈습니다. 가해자가 출소하는 20년 뒤에 죽을 각오를 하고 있다며 여전히 보복 범죄의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주소를 달달 외우면서 다음번에는 꼭 죽여버리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판 기록을 열람하려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신상 정보가 노출된 것인데 이 모든 게 재판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수차례 거절을 당했고 겨우 받을 수 있는 건 공소장뿐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재판 당사자가 아니니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걸어서 문서 송부 촉탁을 하라고. 피해자는 1심 법원이 반성문 제출 등을 감경 사유로 인정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근데 1심 공판 내내 살인 미수에 대해서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이 가해자의 반성이 그리고 가해자의 인정이 양형 기준이 되는지는. 이날 국감에선 여야 의원 모두 한 목소리로 형사소송 재판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부산 고등법원장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화살은 법원이 아닌 검찰을 향해야 한다고 말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배우 이선균 씨가 연예인 지망생 등 여러 명과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하고 있습니다. 투약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와 관련해 이 씨는 누군가로부터 공갈 그리고 협박을 받아 3억 5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우 이선균 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형사 입건 전 조사인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강남 유흥업소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씨의 이름이 나온 데 따른 겁니다. 이 씨를 포함해 모두 8명이 마약을 투약했거나 관여됐다는 게 경찰이 지금까지 확인한 정황입니다. 이 중 일부는 구체적인 투약 혐의가 확인돼 정식 입건됐고 이 씨를 비롯해 재벌가 3세, 가수 지망생 등 다른 사람들은 아직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내사 대상자로 분류돼 있습니다. 이선균 씨의 소속사는 입장문을 내 제기되는 의혹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관련자 중 한 명으로부터 지속적인 공갈과 협박을 받아 고소장을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 씨가 3억 5천만 원을 협박한 사람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마약 투약 혐의가 확인된 피의자들을 중심으로 이 씨 등 다른 내사 대상자들의 의혹과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사기 혐의 피의자가 건물 옥상에서 흉기와 염산을 들고 경찰과 2시간 이상 대치했습니다. 순식간에 전개된 경찰 특공대의 진압 작전과 긴박했던 그 상황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흉기와 염산을 든 한 남성이 건물 옥상에서 경찰과 신경전을 벌입니다. 바로 밑 문 안쪽에서는 사다리를 든 경찰 특공대원들이 조용히 신호를 기다립니다. 대치 중인 형사들과 수신호를 주고받더니 곧바로 작전을 실행합니다. 사다리를 이용해 건물 옥상에 오른 경찰이 흉기를 든 남성을 순식간에 제압합니다.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이 검거되는 모습입니다. 해당 남성은 자신을 체포하러 온 경찰을 피해 옥상으로 도주한 뒤 2시간 넘게 경찰을 위협하며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염산과 과도를 들고 소리치거나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추락사고에 대비해 지상에 안전 매트리스까지 설치해 작전을 펼쳤고 다행히 검거 과정에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남성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사기 혐의 등에 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13년간 딸을 성폭행한 의붓 아버지의 범행, MBN이 단독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워낙 오래된 일이라 경찰이 증거를 찾기가 힘들었었죠. 그런데 의붓 아버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피해자의 성착취 영상물까지 들어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혁재 기자가 역시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13년간 딸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의 휴대전화에서 범행 장면을 확보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앞서 의붓아버지는 경찰 조사에서 성착취물 소지를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포렌식 작업을 통해 2010년 뉴질랜드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성착취 영상을 발견했는데 사실상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피해자는 13년간 의붓아버지에게 그루밍 성범죄를 당하면서도 저항할 여력이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 사람은 원하는 거를 들어줄 때까지 물러나지 않았대요. 본인의 욕구를 충족하고 나서 나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경찰은 또 어제 피해자를 불러 의붓아버지의 범행 사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의붓아버지에 대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하기로 하고 다음 주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올해 초 주가가 700% 넘게 오르다가 그제 갑자기 하한가를 기록해 거래가 정지된 영풍재지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일당 4명은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고 그 결과는 오늘 밤에 나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돼 푸른색 수의 차림에 마스크를 쓴 남성 2명이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영풍재지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윤모 씨 등 일당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함께 주가 조작 가담한 사람 몇 명입니까? 언제부터 주가 띄우기 시작하셨습니까? 이들은 주가 조작 자금을 모집해 영풍재지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등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풍재지 주가는 올 들어 5,000원대에서 5만 원대로 700%가 넘게 급등했는데 그제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갑자기 3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영풍재지의 최대 주주인 대양금속 역시 같은 날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금융당국은 두 종목 모두 거래 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검찰은 지난 17일 이들 일당이 체포되자 다른 공범들이 개장과 동시에 주식을 대량 매도하면서 폭락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SG증권발 무더기 폭락 사태에 이어 또 한 번 비슷한 양상의 시세 조종 의혹이 터지면서 불공정 거래를 막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4명에 대한 구속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아래층에 살던 이웃 주민을 살해하고 집에 불까지 지른 신월동 방화 살인범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유족들의 주장에 따르면 살인범이 말하는 범행 이유도 맞지를 않습니다. 검찰은 사회와 격리시키는 게 합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주택 출입문에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고 실내 벽은 새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위층 이웃인 40대 정모 씨의 소행이었습니다. 정 씨는 아래층에 사는 70대 여성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 남부지법에서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모든 혐의를 인정한 정 씨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최종 진술했고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사형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자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피해자 유족 측도 사형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왜 그렇게 돌아가셨는지 이해가 사실은 가지 않습니다. 죄를 저지르면 그에 많은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범죄자들에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피해자 측 변호사도 층간누수 문제로 앙심을 품었단 정 씨의 주장에 대해 범행 전 6개월간 갈등도 없었고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분노를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푼 것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정 씨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는 다음 달 24일 나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공금을 횡령하고 여직원에 대한 상습적 성희롱과 상관 폭행까지 기강회의를 의심케 하는 비위 행위인데 심지어 이게 공공기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어디 얘기일까요? 최동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고전 문헌 정보를 처리하는 부서 소속 A씨는 2020년부터 한 업체로부터 전산용품을 구매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명의상 A씨의 인척회사였고 이마저도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이 과정에서 20여 차례에 걸쳐 1,600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지난해 A씨에 대해 한 차례 징계 처분이 내려졌지만 사유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가 아닌 회계 처리 단순 지연이었습니다.
A씨가 물품 비용 집행을 담당한 탓에 공금이 과다 청구되고 결제 문서가 위조된 사실조차 제때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일용직 여성 근로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혐의로 해임됐습니다. 세상에서 문학과 여자가 제일 좋다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수시로 하는가 하면 피해자의 특정 신체를 묘사하는 시와 노래 가사를 만들어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 연구원은 출근 시간 사무실 근처에서 우연히 만난 상관을 일방적으로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하는 등 직원들의 비위 행위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이곳에서 조치된 파면이나 해임 같은 중징계 조치만 7건에 달합니다. 번역원 측은 특정 시기에 징계 처분이 집중된 건 맞다면서 최근에 감사 전문 인력을 배치해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기강회의가 심각한데도 교육부가 산하기관인 번역원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인 건 최근 10년간 지난 12년과 지난해 고작 2차례가 전부였습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찬 바람이 쌩쌩 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도 쌀쌀했지만 주말인 내일은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까지 있을 거라고 합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껍게 껴입은 옷이 펄럭입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바람에 분수 주변 바닥이 흥건해졌고 순간적으로 물보라까지 만들어집니다. 강풍이 불면서 분수에서 나온 물이 멀리 떨어진 이곳 반대쪽 비물바지까지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발령될 만큼 전국엔 찬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최저기온도 하루 사이 6도 이상 떨어진 10.5도를 기록했습니다. 시민들은 가을이 끝나가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겨울로 확실히 이제 들어간 것 같아서 저 추위를 또 많이 타는 편이라 겨울옷 그냥 입고 있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3도에서 8도가량 더 떨어집니다. 서울이 5도, 강원도 대관령이 영하 2도가 예보되면서 본격적인 초겨울 날씨가 찾아옵니다. 북서쪽에서 영하 20도 안팎의 나라는 찬 공기가 남하하며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중부 일부 지역에서는 얼음과 서리가 관측되고 도로 살얼음이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요일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올라 평년 수준을 회복하고 포근한 날씨는 다음 주 후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6년 만에 5%를 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에 유입됐던 투자금이 줄줄이 이탈. 코스피는 2,400선이 무너졌고 회사채 시장도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Inflation is still too high, and a few months of good data are only the beginning of what it will take to build confidence. 고금리 기조가 계속될 것을 시사한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한마디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치솟으며 16년 만에 5%를 돌파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어제 6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면서 물가를 우려한 터라 오늘 국내 금융시장은 더블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금리 국채로 돈이 쏠리면서 주식시장에선 자금이 썰물처럼 빠졌습니다. 코스피가 40포인트 빠지며 7개월 만에 2,400선이 붕괴했고 코스닥은 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가계와 기업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은행들의 자금 조달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미 7%를 돌파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단이 8%를 뚫을 기세입니다. 부동산 PF로 자금 시장이 경색된 상황에서 회사채 금리마저 급등하자 기업들은 어디서 자금을 조달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회사채를 발행을 할 때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돼서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대출 금리 역시 상승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회생 절차에 들어간 대유이니아에 이어 대형 건설사의 자금난 얘기가 돌고 있고 많은 중견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붕어빵 생각이 나기 마련이죠. 그런데 1,000원으로 통통한 붕어빵 서너 마리를 사는 건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팥, 밀가루, 크림 모든 물가가 다 올랐거든요.
물가 상승, 붕어빵도 그 여파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올해로 6년째 붕어빵을 파는 조하나 씨.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지금부터가 대목이지만 마음이 그리 편안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전만 해도 3마리에 1,000원 하던 붕어빵은 현재 1마리에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재료비가 크게 올라 돈을 더 받아야 하지만 이번엔 1,000원으로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500원에서 2,000원 받아야 그래야 좀 유지가 된다고 생각해요. 손님들 역시 붕어빵 가격부터 물어봅니다. 붕어빵 하나 얼마예요? 1,000원이요. 아, 네. 어머, 안 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몇 년 전에는 한 5,000원 이 정도 하는 게 지금 10,000원이고요. 실제로 붕어빵의 주재료인 붉은 팥이 작년보다 25% 올랐고 설탕이 20%, 식용유가 10%가량 올랐습니다. 서울 중구의 또 다른 붕어빵 가게. 재료뿐 아니라 연료비까지 껑충 오르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가스가 29도 5만 원이야. 이거 틀었다 바로 이틀에 5만 원 뺄래봐. 바람이 쌀쌀해질 때쯤 생각나는 국민 대표 간식인 붕어빵. 고물가에 값이 오르면서 서민들의 닫힌 지갑은 쉽게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를 요즘에 많이 체감을 하는 것 같아요. 지갑 열기가 무서워요.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기념일 축하를 위해서 모바일 상품권 많이 구매하시죠. 기업도 직원들의 상여나 고객 사은품으로 많이들 구매하는데 이건 환불이나 기간 연장이 안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지난 7년간 판매한 상품권의 미사용 규모가 500억 원에 달하는 업체까지 있다니 말다한 거죠. 강영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직장인 조모 씨는 사내 이벤트 상품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받는 일이 잦았습니다. 대부분 커피 같은 식음료인데 제때 사용하지 못하고 만료되기 일쑤였습니다. 기간 만료에 대한 안내가 오진 않았고요. 제가 따로 기한 연장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조 씨의 경우는 저가의 상품권이지만 명절 상여금으로 받은 백화점 상품권이나 10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 상품권을 날렸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 간 거래되는 B2B 모바일 상품권의 특성 때문입니다. B2B 업체는 통상 환불이나 기간 연장이 안 되는 조건으로 할인을 제공하는데 유효기간은 최대 90일 정도로 짧고 최종 소비자에겐 만료 전 알람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국내 최대의 B2B 업체 KT알파의 경우 사용되지 않고 만료된 상품권이 지난 7년간 약 500억 원 규모로 할인율과 운영비를 제외한 상당액이 낙전 수입으로 추정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환불이나 기간 연장이 가능한 표준 약관을 권고했지만 이마저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B2C 거래에 한정됩니다. 사용기한이 도과하기 전에 소비자들에게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 때 환불하는 규정 등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 각 영업자들에게 권고하는 수준으로 커지는 시장만큼이나 소비자를 위한 세심한 상품 운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MBN이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는 공모주 투자 사기 사건 후속 보도 이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데 속아 하실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2, 3개월에 걸쳐 실제로 책도 나눠주고 주식 공부도 하면서 깊은 신뢰관계를 쌓았는데 그다음에 투자금을 유인합니다. 이미 그 광고에 클릭한 순간 모든 건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최은미 기자가 그 수법을 단독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책을 줄 테니 함께 공부하자는 SNS 광고를 믿고 실제 가입하기를 클릭하면 먼저 네이버 밴드로 초대됩니다. 들어가 보니 100명 넘는 인원이 미국 시황부터 국내 증시 현황 같은 정보를 받으며 정말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내준다던 주식 관련 책도 도착했습니다. 신뢰를 주는 딱 그 기간인 거예요. 한 달 동안 내내 자기들이 시간을 투자해서 교육도 시켜주고 주식 종목 추천해서 수익도 좀 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신뢰를 쌓는 거죠.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마음이 사실 열리거든요. 그렇게 경계심이 사라졌을 즈음 텔레그램 방으로 초대합니다. 옮겨간 방 이름은 100억 프로젝트 실전 투자방. 50명이 모인 방에는 현직 맥쿼리 증권 분석가라는 교수 1명과 매니저 1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구나. 네이버에 검색을 했는데 바로 나오니까 그 대체로 이제 네이버나 유명 포털 같은 경우는 신뢰들을 많이 하니까 수석 컨설턴트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소속 정확하고 학력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그 사람 믿게 된 거죠. 하지만 교수의 화려한 업적과 프로필은 가짜였습니다. 피해자들이 검색해볼 것에 대비해 가짜 웹페이지를 만들어 네이버 상단에 검색되도록 만든 겁니다. 매니저의 역할도 컸습니다. 보통 20, 30대 젊은 여성인데 개인적인 사진을 보내주며 일상을 공유하고 함께 복습하자고 제안하는 등 의심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연락도 오고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날씨 추운데 뭐 잘 지내셨어요? 요새는 뭐 투자하고 계신 건 잘 되세요? 사업은 잘 되세요? 이런 식으로 항상 안부도 묻고 하니까 순간 방심을 하게 되는 거죠. 2, 3개월에 걸친 치밀한 사기 행각에 피해자 중에는 기사를 보고 나서야 자신이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안 사람도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어리석어 당한 것 아니냐는 조롱성 댓글도 있지만 이 정도의 교묘한 수법이라면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헬로윈 파티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태원 참사 1주년을 생각해 건너뛰는 게 맞을까요? 그래도 파티를 해야 한다는 분들은 이번엔 이태원을 피해 홍대 등으로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 인근 호텔 등 숙박시설은 예약이 꽉 차버렸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홍대의 한 식당입니다. 백설공주 등 각종 코스튬 의상은 물론 해골과 거미, 뒤틀린 시계까지 헬로윈 장식들이 가득합니다. 인근 파티룸도 헬로윈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홍대에 있는 한 파티룸입니다. 호박과 마녀모자 등 벌써부터 헬로윈 소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취재진이 홍대 인근 호텔과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10곳을 둘러봤더니 헬로윈 당일 이미 예약이 꽉 차 있었습니다. 할로윈 예약 마감은 거의 다 됐고요. 작년보다도 그 예약은 많은 상황이에요. 이태원에 가는 건 눈치가 보인다며 홍대와 강남 등 다른 지역에서 헬로윈을 즐기려는 누리꾼들이 많은 건데 일종의 풍선 효과에 해당 지자체들은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사전 점검 차원에서 위험 요소 발생하는 것 좀 조사를 해서 저희가 27일부터 31일까지 해서 그 합동 단속을 예정을 하고 12구 이태원 참사 1주기가 다가오면서 SNS에선 헬로윈을 즐기는 게 맞냐는 식의 감론을박이 이어지고 당시 기억 때문에 조용히 헬로윈을 즐기겠다는 분위기도 많습니다. 그 이후로는 할로윈에 대해서 막 놀러 간다는 개념보다는 그냥 집에 혼자 있는 경우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시민들이 헬로윈을 즐겨주되 희생자들을 잊지 말아달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1주기를 맞아 추모식에 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을 방문 중인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나 북러 관계 100년 대계를 구축하자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방북할 가능성도 높아졌는데 방북이 성사된다면 23년 만입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다고 북한 관영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로순회 회담에서 이룩된 합의들을 충실히 실현하여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새시대 조로관계 100년 대계를 구축하고 러시아 외무부는 회담이 1시간 이상 이어졌다고 전했는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답방 일정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상회담 이후 후속 조치가 전례 없이 빠르게 이행이 되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연내에 성사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최선희 외무상과도 만나 경제와 문화는 물론 선진 과학기술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선진 과학기술이 언급된 만큼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이나 핵추진 잠수함 등 군사 분야 첨단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전수받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정부는 러북간 협상이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규범을 위반해선 안 된다며 무기거래와 군사기술 전수 등에 대해 미일 등 국제사회와 공조하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핵무장이 가능한 미 공군 B-52H가 처음으로 국내 공군기지에 착륙한 모습이 공개된 지 하루 만에
북한이 발끈했습니다. 미 공군 3대 전략 폭격기 중 유일하게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데다가 사거리가 2,000km에 달해 제주도 상공에서 평양까지도 타격할 수 있거든요. 북한은 B-52H가 첫 소멸 대상이라며 핵전쟁 도발을 걸어오면 그에 상응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또 도발을 하려는 걸까요? 권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공군 B-52H는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미국 3대 전략 폭격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거리 2,000km 핵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어 제주 상공에서 평양까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기름을 채우면 45시간 작전 수행이 가능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략 자산으로 꼽힙니다. B-52H가 국내 공군 기지에 처음 착륙한 모습이 공개된 지 하루 만에 북한은 B-52H는 첫 소멸 대상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의 의도적인 핵전쟁 도발 책동이라며 핵전쟁 도발을 걸어온다면 상응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요격할 수 있는 방공태세들이 개전 초에 사전에 무력화가 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폭격기 전력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B-52H는 모레 한미일이 실시하는 연합 공중훈련에 참가한 뒤 괌 앤더슨 기지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폭격기 한반도 전개에 민감한 북한이 주말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을 계기로 또다시 도발 행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중국이 흑연을 수출 통제 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흑연은 중국과 우리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2차 전지에 필요한 핵심 원료입니다. 우리나라는 흑연 수입량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죠.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이 고순도, 고강도, 고밀도의 인조흑연과 구상흑연과 팽창흑연 등 천연흑연을 수출 통제 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중국은 이중 용도 품목 통제 리스트에 넣는다고 발표했는데 민간 용도로 생산됐지만 군수용으로 쓸 수 있어 수출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조치는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국내 배터리 업체는 인조흑연과 천연흑연을 수입해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음극재를 생산합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흑연 90% 이상을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습니다. 배터리 업계는 이미 재고 물량이 충분하고 절차가 복잡해질 수는 있지만 전면 통제는 아니라 당장 큰 타격은 없을 거라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무역 갈등 속에 중국이 통제를 강화하거나 품목을 확대하는 등 추가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어떤 대중 압박이나 수출 통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런 제도들을 계속 만드는 것 같아서요. 진영 간 어떤 대결이나 그렇게 됐을 경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산업통상자원부도 중국 통제 조치에 대한 점검 회의를 열고 흑연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대전 경찰 특공대에서 활동하던 폭발물 탐지견 럭키가 급성 혈액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전 200회 이상 임무를 수행할 정도로 업무 수행력이 뛰어났고 대원들과도 유대가 깊었는데 무서운 병을 이기지는 못했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김명현 기자입니다. 진료대 위에 맥없이 쓰러져 있는 경찰견이 특공 대원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경찰견이 눈을 감자 대원들이 눈시울을 붉히며 거수 경례를 합니다. 2015년에 태어나 대전 경찰 특공대에서 폭발물 탐지 에이스로 활동하던 럭키가 숨진 겁니다. 6년간 럭키와 손발을 맞췄던 핸들러 이상규 경사는 대원들과 유대가 깊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견들에 비해서 용맹하기도 하고 후각 능력도 뛰어나고 그런 견이었습니다. 사고도 치지만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였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등 주요 행사를 비롯해 폭발물 신고 출동과 실종자 수색 등 200회 이상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각종 경찰청 대회에서 수회 입상도 하고 관세청 대회에서도 이렇게 여러 차례 입상하고. 생존 럭키는 이 차량 내에 설치된 폭발물을 탐지하는 훈련을 받기도 했습니다. 럭키는 지난 6월 원인 미상의 종괴가 생긴 이후 시름시름 앓더니 지난달에는 급성 혈액암이 전신에 퍼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약물 치료를 받았지만
더는 손 쓸 방법이 없다는 수의사 말에 대원들은 눈물을 흘리며 럭키를 떠나보냈습니다. 럭키 안장식 영상이 경찰 내부망에 공개되면서 추모 댓글이 잇따랐습니다. 태극기로 감싼 럭키의 유골함은 대원들의 경례를 받으며 특공대 사무실 앞에 묻혔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지난 4월 대전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를 덮쳐 9살 배승아 양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사항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박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엘레지의 여왕 가수 이미자 씨가 대중음악인으로는 처음으로 최고 등급의 문화훈장인 금관문화훈장을 받습니다. 지난 1959년 19순정으로 데뷔한 이미자 씨는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약 2,500곡의 노래를 발표해 한국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았습니다.朝鮮人たちが井戸に毒を入れました。誰がそのようなことを。誰かがそう言ってました。 1923년 일본 관동 지역에선 대지진 피해로 극심한 혼란이 이어지며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거나 불을 질렀다는 유언비어가 나돌았습니다. 언론사까지 나서서 이 가짜 뉴스를 전했고 일본인의 분노가 조선인 학살로 이어진 건 대표적인 거짓 뉴스의 비극입니다. 100년이 흘러 디지털이 지배하는 이 시대. 전 세계가 온라인과 SNS를 통해 떠도는 더 많은 정체불명의 가짜 뉴스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가짜 뉴스에 잘 속는 연령대가 있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팀의 테스트 결과 10대와 20대가 노년층보다 가짜 뉴스를 판별하는 능력이 4배 더 낮게 나타났거든요. 우리라고 사정이 다를 리 없죠. 스마트폰을 신체 일부처럼 하루 종일 끼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같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뉴스를 본다는 청소년 비율은 2019년 30.8%에서 2022년 63.7%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유튜브에 놔두는 가짜 뉴스들은 그림, 영상을 그럴듯하게 합성하고 AI 음성까지 입혀놓으니 마치 진짜 언론 보도를 보는 듯하죠. 팩트에 집중하세요. 미친 개들이 짖는다고 날뛰지 말고. 미국 뉴저지주와 캘리포니아주는 청소년들이 허위 정보를 걸러낼 수 있도록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미디어 리터러시, 그러니까 미디어를 해석하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능력을 키우는 과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영어나 수학 같은 핵심 과목처럼 어릴 때부터 미디어 문해법을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한술 더 떠 미 유타주는 SNS가 술이나 담배만큼 해로울 수 있다며 내년 3월부터 미성년자 자녀의 SNS 가입과 사용 시간을 부모가 제한할 수 있게 했고, 유럽연합은 지난 8월부터 SNS 플랫폼이 유해, 불법 콘텐츠를 신속히 제거하고 예방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으면 연간 글로벌 수익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내게 했습니다. 우리도 손을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내 아이가 가짜 다이아몬드를 비싸게 사오면 속이 터지시겠죠. 아예 처음부터 다이아몬드를 구입하지 못하게 막지 못할 거라면 진짜 다이아몬드와 가짜 다이아몬드의 구별법을 가르쳐줘야 하지 않을까요? 심지어 내 아이의 생각을 망치고 곡해시키는 가짜 뉴스는요. 이거는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데 남을 알긴커녕 내가 아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가짜뉴스 구별법 배워야 였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나란히 금메달도 따고 특별한 우정까지 쌓은 전혀 다른 종목의 두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수영의 황선우와 e스포츠 리그 오브 레전드의 류민석 선수인데요. 어떤 사연인지 최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영의 간판 황선우가 가장 즐겨하는 취미는 인기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롤입니다. 아시안게임 선수촌에서 롤 국가대표로 온 류민석을 본 황선우는
곧바로 달려가 함께 사진을 찍었고 그렇게 우정을 쌓았습니다. 선수촌에서 제가 아는 사람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제 먼저 사진을 찍자고 하셨어가지고 식당에서 만나가지고 우연히. 아시안게임 뒤에도 황선우는 류민석에게 자신의 수영복과 모자를 선물했고 류민석은 유니폼과 함께 개인 과외까지 해주며 우정을 이어갔습니다. 게임도 같이 한번 이렇게 해보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되어서 정말 저에게 뜻깊은 시간이었고 서로의 금빛 응원을 뒤에 업고 두 사람은 각자의 세계에서 정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전국체전 MVP 3연패를 해낸 황선우는 내년 파리올림픽 금메달을 바라보고 류민석은 롤 최고의 스타 페이커 이상혁과 함께 전 세계 2억 명이 넘게 보는 최고의 대회 롤드컵 우승을 향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종목을 초월한 우정을 쌓은 두 사람은 국가대표로 우리나라를 빛내자고 다짐했습니다. 같이 이렇게 스포츠인으로서 대한민국을 빛낼 수 있는 멋있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롤드컵 꼭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내년에 파리올림픽 열리는 거에 참가하시는 걸 아는데 꼭 좋은 성적 거두어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국위선양하시길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이번 주말은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내륙 많은 곳이 5도 아래로 떨어지는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텐데요. 내일 대관령이 영하 2도, 제천이 0도, 서울도 5도로 오늘보다 3에서 8도가량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동시에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현재 서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내일은 그 밖에 전국으로도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내륙으로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내일 중부지방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16도, 대전 18도 예상되고요. 남부지방도 광주가 18도, 부산 19도 등으로 전국적으로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크게 낮겠지만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일교차가 극심하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일요일 낮부터 차츰 풀리겠고요. 강원 영동 지역으로는 대기가 건조해지겠습니다. 단풍 나들이 계획 세우셨다면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